네, 안녕하세요. 염성회사입니다. 자, 오늘 2025년 8월 26일 시장 깨기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사실은요, 이제 어제 밤에, 경남 하만 있잖아요. 하만 이제 강연회가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거기 좀 갔다 오느라고, 오늘 이제 여기 서울에 거의 1시에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예. 굉장히 좀 피곤하긴 한데 어쨌든 다 정리는 했고요. 이제 거기 가서 오늘 좀 사실 하남 거기 어디죠? 상공회에서 거기 기업들이 되게 많고 거기 이제 거기 오신 분들 중에 제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삼형엠텍 아시죠? 삼형엠텍 대표이사님이 오셨더라고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인사도 드리고 조선 기자재하는 회사죠. 근데 이제 하만에도 굉장히 이제 좋은 기업들이 많은데 거기서 좀 오늘 이제 관련된 분들 앞에서 좀 강의 좀 하고 왔습니다. 뭐 주식 관련된 얘기죠. 근데 오늘 이제 가장 큰 화두는 이제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이 좀 있었고, 요 부분 한번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도 뭐 할 내용들은 좀 많은데, 일단 제 시간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저도. 그래서 오늘은 사실 제가 이제 미국 증시를 평소처럼 이제 자세히 못 쓰고, 그냥 간략하게 좀 썼어요. 그거 좀 양해해 주시고, 한미 정상회담, 그 다음에 이제 정상회담 결과로 이런 내용들이 있었던 거 한번 말씀드리고, 대한항공이 보잉항공기 103대 구매하기로 했어요. 결국 구매하기로 했고, 엔진 만드는 회사 GE 에어로스페이스와 이제 엔진 정비 서비스 이제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MOU.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쓴 이 펜 있죠? 그거 너무 이제 탐난다. 근데 거기에 관련된 기업이 모나미라고 해가지고 오늘 모나미가 상한가 가버렸어요. 투자 관점에서는 뭐 아무리 그래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 뉴스가 나오면서 그냥 상한가 가버렸고, 현대차 미국스 연 3만 대 로봇 신공장 구축한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보고서는 노란봉투법이 참 이게 그 기업들 입장에서 이제 걱정이 클 수밖에 없죠,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된 이게 주식시장에도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사실 좋은 건 아니죠. 좋을 수는 없어요. 노란봉투법은 기업들한테 이제 당연히 불편한 이슈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좀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 불확실성 완화의 성장 모멘텀은 지속된다. 이건 제약바이오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유럽을 통해 전망하는 미국 관세, 그리고 약간이나 이제 관련된 내용하고, AI 버블론, 그러나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다음에 9월 작년계, 요거는 이제 하나투자에서 나온 전략인데 조금 보수적으로 보더라고요. 올해 지수 3,300 넘는 건 좀 어렵게 보는 것 같아요.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서울보다 대한민국 전체에 초점 두자. 그래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 이제 금통이 열리죠. 그래서 금리 인하 언급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미국의 그 플루언스 아시죠? ESS 관련된 서진 시스템의 최대 고객사죠. 관련된 내용하고, 조선 한미정상회담 원전 알래스카 미국 핵심 광물 목록에 구리가 들어갔대요. 휴메딕스, 샘시에너스, 엠플러스, 네오이즈, JVM, 보잉 공시가 좀 어제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션플랜트, VM, 대한전선, 영업무역홀딩스, CJ 프레시웨이, 노바렉스, 제가 이거를 그래서 어쨌든 다 자세히는 좀 적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일단 적는 데까지 좀 적어봤습니다. 일단 미국은 이제 빠졌어요. 이제 우리가 흥분하면 안 돼요. 지금 이제 아무리 FOMC에서 금리 인하 해도 이미 선반영 해버렸고, 미국 증시 많이 올랐고 가격 부담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다고 해서 흥분해서는 안 되고요. 조금 이제 약간 지켜볼 필요는 있고, 대다수 업종이 좀 하락을 했고, 금요일간 좀 다른 흐름으로 전개가 됐죠. 그래서 거의 다 빠졌어요, 사실. 근데 엔비디아, 테슬라, 알파벳은 올랐고, 그럼 금리 다시 올랐고, PC 물가 고용지표까지 봐야 되고,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확인하자는 심리가 좀 강했고, 한미 정상회담 열렸고,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테슬라 모델 YL, 그러니까 6인승이죠. 이게 완판됐다. 이런 뉴스가 있었고, 엔비디아는 베어드라는 곳에서 목표 주가를 올렸고, 마이크론은 좀 차익 매물 나왔고, 로켓랩이 좀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스페이스X가 발사 연기된 게 오히려 호재로 작용했고, 머크는 이제 제약주들이 다 급락했는데 미국 내 약값 1500% 이상 낮출 것이라고 언급을 했고, 뉴스케일 파워는 신재생 에너지보다 에너지 중심이 원전에 있다는 분석에 주요 원전주가 일제히 좀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좀 이슈들 일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슈 중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 사실 분위기는 괜찮았어요. 예, 분위기는 좀 괜찮았던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이게 성과가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말은 확실히 조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예, 조선 얘기를 했고 현재 배 만들 우리 능력 없다. 알다시피 한국에 많은 선박 발주할 거다. 한국과 협력해서 미국에서 선박 건조하고 싶습니다. 조만간 한국 기업들이 들어와 이 나라에서 우리 노동자를 고용해 많은 선박을 만들게 될 것 같다. 미국은 한국의 제품과 선박을 원하고 한국은 미국의 석유가스 등 에너지를 원한다. 알래스카 LNG와 관련해서 일본과 합작 해서를 이제 만들기로 했는데 한국과도 만들고 싶다. 마스가 프로젝트 마음에 든다. 강하게 추진하겠다. 벌써 일부 기업들은 시작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도와주겠다. 미국 조선업과 제조업 재건하는데 뭐 우리는 최적의 파트너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북한 얘기가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김정은 만나고 해결할 사람은 트럼프밖에 없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아예 대놓고 언급을 했고 세계 지도자는 이건 이제 굉장히 트럼프한테 기분 좋게 얘기를 한 거죠. 세계 평화 문제 대통령이 트럼프처럼 성과 낸 사람 없다. 그러니까 당신이 적임자다. 김정은 만나라. 예. 그래서 이건 남북경협주의는 호재죠, 사실. 그래서 김정은을 좀 이제 간접적으로 만나달라는 그런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그 얘기들이 있었다는 거 정리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성과로는 이제 한번 정리해드리면 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가 미국의 엑스에너지와 아마존 있죠. 예, 클라우드, 웹서비스와 SMR, 소형 모듈 원자로 설계, 건설, 운영, 공급망 구축, 이 협력 MOU예요. 그래서 MOU는 언제든지 틀어질 수도 있지만 일단 하자 이렇게 MOU를 맺었고, 4개사는 이제 아마존이 투자한 7억 달러 투자한 5기가와트 규모의 SMR을 상용화하기로 지금 이제 협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엑스에너지가 합니다. 엑스에너지는 그 이제 DLNC하고 두산에너빌리티가 지분 투자한 기업이죠. 예. 그래서 2039년까지 아마존 AI 데이터 센터의 SMR. 그러니까 앞으로 대세는 SMR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여기에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무적이죠. 다만 SMR을 만들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 상용화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난관은 있겠지만 일단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과 미국에 같이 간다. SMR에서. 그래서 거기 관련된 기업으로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또 최근에 현대건설, 뭐 DLNC 이런 기업들이 떠오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또 미국 민간 에너지 기업 중에 페르미 아메리카라는 기업이 있어요. 여기 이제 텍사스의 AI 캠퍼스 프로젝트를 이제 구축을 하는데 거기에 두산에너빌리티랑 손잡기로 했고, 그러니까 이 AI 구현의 필수적인 전력망 구축을 선도하는 에너지 기업입니다. 미국 에너지부 장관 릭 페리가 예전에 만든 회사고 세계 최대의 전력망을 이제 구축할 수 있는 공급할 수 있는 캠퍼스를 건설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뭘 만드냐면 페르미가 그러니까 앞으로 페르미란 기업을 투자 뭐 이런 거보다도 주목을 하실 필요는 이 회사가 도대체 앞으로 뭐를 하나. 이게 우리나라 에너지에 되게 중요합니다. 원전 쪽에. 그러니까 AP1000 이게 웨스팅하우스가 만드는 AP1000입니다. 우리나라는 APR1400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건 한수원 거고 요 AP1000은 웨스팅하우스 거예요. 이거 원전 4기 짓고 그 다음에 SMR 2기가와트 가스 복합 발효. 여기 터빈에 뭐 두산에너빌리티가 들어갈 수도 있죠. 태양광 배터리 ESS도 어디도 안 빠져요. 여기다가 이렇게 LNG, ESS, 태양광, 원전 이 4개가 결합된 되게 SMR까지 되게 독특하죠. 이렇게 가겠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그림은 되게 조화로운 거죠. 신재생 에너지부터 이 배터리, LNG, SMR, 원전, 대형 원전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 내용은 되게 앞으로 향후에 이 페르미 아메리카가 이쪽에 지을 요 건설 사업을 굉장히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오늘 정상회담 결과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요게 좀 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페르미 아메리카가 이제 이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현대건설과 같이 또 손잡기로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상했던 그 그림대로 가고 있죠. 사실 웨스팅하우스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페르미 아메리카랑 손을 잡게 되는 그림이고, 그 다음에 한수원과 삼성물산도 같이 한 MOU를 맺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미국의 핵연료 및 서비스 공급사인 센트루스와 우라늄 농축 투자 협력, 여기 포스코 인터가 같이 가죠. 뭐 센트루스는 차세대 원전과 SMR 등 연료로 사용되는 고순도 조농축 우라늄 생산 허가를 획득한 유일한 기업입니다. 우라늄이 있어야 원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가스공사는 에너지기업 트리피코라와 LNG 도입 계약을 이제 체결을 했고 10년간 330만 톤 추가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한항공이 이제 보잉 항공기 103대 아까 설명드렸고 이재명 대통령 팬 선물, 그리고 현대차가 미국에서 이제 추가로 이제 또 투자를 이제 하기로 좀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4년간 총 36조 원 이제 투자하는 거예요. 기존 발표에 대해 더 늘린 건데 미국 현지내 연간 3만 대 규모의 로봇 신공장을 만든대요. 그래서 로봇 관련돼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죠. 어쨌든 핵심은. 이런 좀 이슈가 오늘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슈는 다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 이제 보고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정말 이게 처음에 지금 주식시장에 아직은 영향 안 주죠. 왜냐하면 지금 6개월간 유예기간이거든요. 근데 이게 참 한번 오늘 정리를 해드릴게요. 굉장히 이게 맞냐 안 맞냐를 떠나서 노란봉투법이 요걸 좀 우리한테 고민하게 좀 만든 법이에요. 뭐냐면 주식 투자자들한테도 이게 참 이제 머리가 아픈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원청의 사용자 범위, 원청과 하청이 있죠. 그러니까 기존 근로법은 근로계약을 맺어야 돼요. 근데 개정안은 근로조건을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자도 사용자로 포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청과 하청이 계약을 안 맺었어요, 직접. 그래도 원청이 이거를 실제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사용자가 돼요. 그게 이제 사용자 범위가 확대된 거예요. 기존엔 아니었는데. 그래서 원청과 직접 고용관계가 없어도요, 단체 교섭 요구가 가능합니다. 파업도 할 수 있는 거죠. 직접 관계가 없어도. 노동쟁의 범위 확대. 그래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의 결정. 뭐 예를 들면 M&A 한 거나 해외에 공장을 이전하고 할 때 하청업체가 원청한테 왜 그렇게 하냐. 우리 일자리 없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단체 교섭 요건을 해가지고 파업을 할 수도 있어요. 또 셋째, 손해배상 책임져. 이거를 이제 축소시켜 버렸어요. 이게 손해배상을 그러니까 끼쳤을 때 청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완전히 좁혀 버렸어요. 그래서 일단 6개월 후에 이제 시행이 됩니다. 특히 이제 사내하청 있잖아요. 사내하청은 대체인력 투입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원칙적으로 금지가 된다고 합니다. 기업들은 되게 이제 비용이 늘 수밖에 없어요. 여러 면에서 기업들한테 딱 읽어보시면 답이 나오죠. 그래서 기업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법안입니다. 이 노란보통은 하청과 원청과 경계를 완전히 허물어 버려가지고 하청 노동자의 교섭력이 확 올라가고요. 기업은 이제 이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M&A도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M&A 할 때 이제 그 하청업체에 예를 들면 눈치를 봐야 돼요. 여기에 뭔가 악영향을 주거나 이런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청업체가 어떤 이제 뭐 예를 들면 현대차가 저기 이제 하청업체가 있어요. 근데 현대차가 M&A를 하고 싶어요. 어떤 회사를 M&A를 딱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M&A 할 때 그냥 하나 예입니다. M&A 하고 싶어도 이제 하청에서 만약에 이거를 딱 걸어버리면 이게 상당 기간 지연돼 버릴 수도 있어요. 왜 로봇 회사 인수하냐 막 이럴 수 있는 거죠. 그게 하나 예시죠. 이런 일이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찬반 논란을 보도한 칼럼에 따르면 노조가 적극적으로 M&A에 반대하여 파업 등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M&A는 무산될 수밖에 없고, 그죠? 이제 노조가 이게 합법이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노란봉투법에 따르면 그러면 회사가 경영권뿐만 아니라 주주의 권리를 무력화시키는 법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뜻하는 게 뭐냐면요. 주식 투자는 여러분이 소액주주잖아요. 여러분이 뭐 현대차가 어떤 회사를 M&A 하길 원해요. 와, 너무 이거 하면은 기업 가치 오를 것 같아요. 주가에도. 근데 예를 들면 이제 하청업체가 이게 우리 그럼 노동권이 이건 피해본다. 이렇게 걸어요. 그래서 못하면 주주의 권리 행사가 이제 무력화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상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지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법원의 판단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 이런 소송이 걸렸을 때. 그래서 구조조정 합병 분할 등 경영전략 실행에도 제약이 확대되고, 그러니까 모든 경영상 결정이 노조 쟁의 대상에 포함이 돼버려요. 그래서 파업 리스크가 다 계속 있을 수 있고 결국 비용이죠. 그리고 구조조정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회사가 안 좋아지면.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해고가 정말 자유롭고 구조조정 해도 뭐 좀 잔인하긴 한데
그게 법적으로 그냥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우리는 이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할 때도 쉽지가 않고요. 예. 그래서 한국의 인건비 부담이 인력운동의 경직성 이런 부분에서 해외로 그러면 가고 싶어요. 기업이. 그래도 쉽지 않아요. 해외 투자, 왜 해외로 가? 예. 우리 일자리 없어질 수 있다. 이런 거를 다 이제 하청업체들이 이렇게 그 옛날에 못했는데 이제는 이거를 그 어떤 이제 노동쟁의의 요건으로 이제 해가지고 그 원청업체랑 이 교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제 해외 자본에 대한민국 해외 자본은 들어오기가 힘들고 우리나라 자본은 나가려고 그러겠죠. 예. 뭐 이렇게 하면 이제 그 하기가 쉽지 않죠. 예. 여러분이 아마 이렇게 딱 이렇게 한번 요 내용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는 사실 미래는 몰라요. 모르는데 어렵죠. 어려운데 이제 기업들 입장에선 이제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전략적 의사결정, 합병, 구조조정, 해외 진출을 노조랑 논의해야 되고 그럼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비용 부담 더 커지고 소통 비용 커지고 그래서 재계는 이를 두고 이제 기업 전략에 해당하는 영역까지 노조가 침범했다며 강력히 반발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제 M&A가 좀 쉽지 않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럴 가능성이 높고 이 노조를 설득을 해야 되는 이제 부분이 생겼고 그래서 이제 M&A를 위주로 하는 회사들도 M&A를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뭐 사모펀드나 재무적 투자자도 이런 걸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도 이 부분을 고려해야 되고 그러니까 고려할 게 하나가 더 생겨버린 거죠. 노동 노무 관련 이슈를 면밀히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판례가 나와야 돼요. 사실 지금은 이제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투자자들도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게 뭐냐면 되게 두 개가 이게 충돌을 해요. 상법 개정과 노조법 개정 이 두 가지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하나는 소액주주의 권리를 팍 올리는 거죠. 그래서 집중투표제도 이제 통과됐고 하나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같이 이제 같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통과가 됐는데 근데 이 둘이 이해상충이 돼요. 맞붙어요. 그럼 누구 손을 들어줄 거냐. 네. 그죠? 네. 이게 지금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는 지금 주주가치 정상화 외치며 코스피 5천을 핵심 성공 지표 KPI로 걸었는데 노란봉투법은 코스피 5천 성공의 근간을 이룬 법으로서 충분히 고민되고 입법된 건지 주주권의 형해화가 이제 주주가 법적으로는 권리를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노란봉투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게 막힐 수도 있어요. 예, 그 주주 가치가 훼손될 수도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뭐 기업 가치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로 충돌하는데 그러면 법원이 봤을 때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누구 손을 들어줄 거냐 이거죠. 예, 모릅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5천이라는 기치는 좋지만 예, 이런 부분에서 또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어쨌든 이 노란봉투법은 일단 주식시장에는 주식시장은 기업으로 위주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좀 이게 부정적인 법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단 이제 6개월간 유예기간이라 그 안에 어떤 보완책들이 좀 있어야 되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이런 내용이라는 게 좀 깔끔히 정리가 되셨죠. 그래서 그 부분 보시고 그래서 저런 부분은 이제 주식시장에 좀 상단을 막는 조금 좀 부분이 좀 될 수는 있어요. 불확실성 요인이. 그 제약은 이제 불확실성 완화 따라 성장 모멘텀 지속된다. 그래서 하반기에 괜찮을 걸 보고 있고 셀트리온, 진펜트라가 아예 기대가 낮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더 나쁠 게 없고 북미 유럽 매출 성장, 생산 효율화가 실적 견인 전망. 그래서 하반기 괜찮을 것 같고요. ST팜은 주요 파트너사가 이제 신약 글로벌 상업화를 하고 있고 최근에 FDA 승인받는 경우가 많죠. HK 이노이는 또 생물보안법 이슈도 있고 HK 이노이는 음료 리콜 이슈가 좀 일단락 됐고 그러면서 비용 불확실성 해소됐고 K캡 이게 연내 유럽 판권이죠. 미국 시장 진출이한 이 요즘에 그때도 나왔지만 임상 데이터가 되게 좋았죠. 그리고 한미약품은 경영권 분쟁 이슈가 단기 변동성 요인이지만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고 한미가 이제 하반기에 진짜 대박주가 될 수도 있고 정말 폭락할 수도 있어요. 이게 정말 왜 어렵냐면요. 너무 큰 이슈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올해 하반기에 가장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임상 2상 아마 올해 하반기로 알고 있는데 머크랑 같이 하는 그 대사 이상 지방 간염 치료제 있죠. 요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거에 따라서는 큰 급등도 가능하지만 만약에 기대에 못 미친다면 이게 참 어렵죠. 그래서 좋은 결과가 꼭 나오기를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가이나 그러니까 유럽에 대한 의약품 관세가 구체화되고 있죠. 그래서 브랜드 의약품에 대해 관세 15% 부과하고 복제약은 부과 안 합니다. 사실상. 예, 복제약, 합성 의약품, 제네릭이라 그러죠. 그래서 최대 25%까지 때린다고 했는데 이거 별거 없네? 이제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는 1, 2년 내에 250% 때린다고 했지만 실제 어렵고요. 복제약 이거 여기 때려버리면 미국 사람들 피해 엄청 봐요. 왜냐면 미국 이거 못 만들거든요. 대부분 수입하니까. 감기약 같은 거 있죠. 복제 감기약 있죠. 이런 것들. 예. 그리고 한국 의약품 관세도 그래서 많이 때리긴 어렵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도 복제약이잖아. 사실은. 그죠? 그래서 관세 0% 적용받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는 큰 문제 될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CDMO도 당장 영향 없는데 다만 관세가 용역 매출에 나중에 전가될 수 있기 때문에 브랜드 의약품 생산 비중에 따라서는 영향을 좀 받을 수도 있다. 좀 이런 내용입니다. 뭐냐면 이제 해외 업체가 어떤 약을 미국에 이제 완제품을 수출할 때 신약 같은 걸 할 때 거기에 관세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부담이고 그걸 약을 만들어주는 회사는 누구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데죠. 삼성바이오로직스에다 비용 청구를 해버릴 수도 있죠. 브랜드 회사가. 너네 이만큼 너네도 좀 감당해라.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그 위탁 생산 업체도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 않죠. 돈이 많이 드니까. 아니면 이번에 셀트리온처럼 인수를 고려하는 것도 좋죠. 기존 공장. 그러니까 미국에 생산할 수 있는 삼성의 최고 지금 약점이 미국에 공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고민을 해결할 필요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삼성바이오는 그걸 좀 약간 어떻게 해결할지 좀 관건이고, 예. 복제의약품은 전체 매출에 영향을 미칠 만큼 큰 비중이니까 뭐 국내 그리고 미국형 원료를 제조하는 국내 기업은 없어요. 제네릭 쪽은. 예. 그냥 합성 의약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알약 형태의 그 감기약 같은 게 많잖아요. 그 이제 원 알약이 있고, 그러니까 감기약이 있고 복제한 약들이 많죠. 예. 그거 이제 제네릭이라 하는데 그건 뭐 큰 영향 없다.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영향이 적을 것 같고. 예. 근데 제일 무서운 건 약가이나예요. 약가이나는 대안이 없어요. 예. 근데 쉽진 않을 것 같다. 약가이나 뭐 그런 얘기 나오는데 트럼프는 한단한 사람이라 약가 인하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예. 일단 저 부분은 좀 불확실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시황 관련해서는 이제 AI 버블론 그러나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 대신증권의 박현정 연구원님이 요게 AI 투자가 기여하는 게 GDP 1.0, 소비가 0.6, 소비보다 이 데이터 센터 투자가 더 미국 경제로 살렸어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 지출액, 요거는 일반 건설 투자, 일반 사무실. 얼마나 데이터 센터가 집중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워드 막스가 최근에 매물 썼는데 좀 비싸다 지금. 너무 낙관론이 심하다. 근데 이분은 M7의 경제적 혜자 고려하면 현재 밸류는 그렇게 불합리하지 않다. 오히려 M7이 위험한 게 아니라 나머지가 위험하다. 그리고 샘 알트만도 지금 투자들이 AI 너무 흥분한 거 아니냐. 맞아. 이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수조 달러 데이터 센터 투자하겠다고 했고, 그러니까 하워드 막스나 알트만의 핵심은 스캔 기업, 그런 이제 보잘것없는 기업을 다 걸러내고 핵심 기업에 투자해라. 그러니까 샘 알트만 얘기는 뭐냐면 오픈AI에 투자하라는 얘기예요. 우린 위대한 기업이니까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AI 투자가 이렇게 기여도가 소비를 이겼다는 건 되게 의미심장하죠. 트럼프가 데이터 센터 투자를 적극 독려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죠. 이걸 봤거든요. 그래서 미국을 계속 제조업을 독려, 보잉 항공기 막 구매시켜가지고 보잉 항공기 만들게 만들고,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 재개됐다. 그래서 여기 나왔던 것 중엔 요런 이제 ETF들이 있으니까 그 내용들도 한번 참고해서 따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투자의 이제 김수현 박승현 연구원님은 지난 5월 이후 3개월의 모멘텀은 그러니까 조방원인데 이거를 이제 좀 조심하자, 그냥 보수적으로 보자. 이런 얘기. 왜냐면 이번 정상회담이 모멘텀 어떻게 보면 오늘 딱 정확하게 맞았죠. 왜냐면 조선방산 완전히 이 모멘텀이 실제 꺾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조선주 빠져버렸죠. 호재가 나왔는데도 조금 빠져버렸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뭘 보자는 얘기냐면 AI 밸류 체인을 보자. 그리고 한국과 미국은 금리 인하 할 거고, 바이오죠.
그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은 R&D, AI, 그 소프트웨어, 반도체 바이오 소프트웨어를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예산 35.3조 발표했고 AI 주도주는 엔비디아인데 이제 점점 버티컬 AI, 뭐 예를 들면 의료 AI, 특정 항목의 AI 있죠. 로봇 AI, 자율주행 AI, 뭐 이런 거예요. 버티컬. 이쪽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피지컬 AI가 로봇 쪽이죠. 자동화. 요즘에 이제 노란봉투법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쪽이 아주 난리가 났죠. 그래서 코스피는 좀 정체될 것 같고 이렇게 정체되면 새로운 동력을 찾게 되는데 예산안을 보면 답은 나와 있다. 그래서 조방원에서 조선방산 원전이 아니라 반도체 바이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바소로 좀 옮겨가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밸류 코스피는 밸류가 12.4배니까 참 이게 12.4배가 밸류가 부담스러운다는 게 참 저도 안타까워요.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항상 할인받아야 되나? 미국은 20몇 배, 20배가 넘는데 우리는 12.4배도 비싸다고 해야 되니 씁쓸합니다 진짜. 근데 어쨌든 기존보다 높은 건 맞는데 좀 밸류가 부담된다 그런 내용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27년 적용이니까 내년 배당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받는 거 27년에 받잖아요 투자자분들이. 그러니까 좀 시간 더 걸린다. 그래서 내년을 되게 좋게 보는데 올해는 고점 나왔다 이런 내용입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직접 거기 한번 그 과기부 들어가서 이제 캡처를 해온 거고요. 보시면 배경은 과기부 장관이 R&D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로서 연구 생태계 회복을 넘어 완전한 복원과 진짜 성장 실현을 위해 파격적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고, 이번에 역대 최대입니다. 이렇게 AI, 피지컬 들어가 있죠. 에너지 2.6조, 여기 SMR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전략기술, 첨단산업 8.5조 원, 방산 3.9조 원, 중소벤처기업 혁신 3.4조, 이런 것들이 그 내용들이 이제 각각 이렇게 좀 적혀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서울보다 이제 대한민국 전체에 초점을 두자 이런 내용인데, 요 내용 좋더라고요. 제목도 좋았어요. 이 제목 이거 딱 읽어본 순간 제목 잘 졌다. 그래서 SK 원유송 윤원태 연구원이 쓰셨는데, 금통이 기준금리 할 걸로 보고 있고 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지금 아직도 경기가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는 총재가 매번 뭐라 그랬어요. 금융 불안정하다. 이게 대출 때문에. 대출이 너무 늘고 아파트값 오르니까. 근데 여기서 하는 얘기는 왜 서울만 그렇게 생각하냐. 서울 아파트값은 많이 오르는데 대한민국 전체가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지방은 안 좋잖아요. 그럼 서울 아파트값은 오르는 것 때문에 금리 인하를 늦춰버리면 그러면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다른 데서 피해를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낮춰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실제 근데 그 조건들이 갖춰지고 있는 게 가계대출이 2.2조밖에 증가를 안 했어요. 물론 뭐 아주 적다고 볼 수는 없는데 전월 6.5조, 작년 동월 5.2조, 그러니까 확 줄었죠. 증가폭이. 대출 잔액도 2.5조인데 전년 동월이 8.3조니까 확실히 대출 이게 좀 줄긴 줄었어요. 증가율이. 그리고 8월이 원래 가계부채 수요가 많거든요. 근데도 숫자가 다르죠. 그래서 그리고 지금 2분기 데이터는 2분기에는 전체적으로 가계 신용이 늘었는데, 근데 2분기는 정부의 627 가계부채 그 대출 규제한 거 그 전이니까 그것만 보고는 좀 판단하기 어렵다. 부동산 가격도 지금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이 마이너스 전환됐어요. 그리고 외환 시장도 안정적이죠. 이제 미국은 금리 낮출 거고 우리나라 그 환율 시장도 안정화돼 있고 경상수지가 흑자죠. 그래서 환율 부분에 금리 인하를 해도 뭐 그러니까 금리 인하할 때 자금 이탈 우려하잖아요. 이제 외국인들. 근데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죠. 왜냐면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라는 건 그만큼 외환 보유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조건에 의해서 금리를 낮추자. 뭐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금리를 저도 낮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컨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근데 이번에는 반반이더라고요. 낮춘다는 의견, 못 낮춘다. 이렇게 반반으로 갈리는 것 같습니다. 자, 에너지랑 이제 뭐 조선 얘기 좀 해드릴게요. 플루언스 아시죠? 플루언스 에너지가 ESS, 미국 최대 상업용 ESS 만드는 회사인데 되게 안 좋았어요. 막 실적도 곤두박질 치고. 근데 여전히 산업상 장기 성장성이 높다. 그래서 이 회사에 ESS를 만들어주는 회사가 서진 시스템이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플루언스가. 그래서 2025년 6월 캘리포니아 전력시장에서 배터리가 가스 발전을 이겨버렸대요. 놀라운 일이 발생한 거예요. ESS가 정말 이제 확실히 이제 주도권을 갖게 됐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ESS 수요도 향후에 85억 달러, 10조 원 이상까지 늘어날 것 같다. 10조 원까지 시장이. 그래서 올해 초에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한번 보이세요. 마이너스 80 갔어요. 예. 그러던 회사가 최근 3개월 동안 또 180% 올라버렸습니다. 아주 그냥 난리가 아니죠.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여력이 큰데 다만 미국에 좀 공급망 리스크가 있어서 좀 이렇게 들쑥날쑥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는 좀 좋아지는 분위기 같습니다. 조선 정상회담 이후에, 그러니까 이번에 조선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은 구체적인 뭐가 없었어요. 예, 뭔가 뭐 숫자나 이런 게. 뭐 언제 어떻게 건조하고 선박을 짓고 이런 건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건 좀 너무 불명한 거 아니야? 말만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오늘 주가들이 빠져버렸어요. 세론한 거죠. 예, 뉴스에 팔아라. 그게 돼버렸고, 그래서 미국 조선업 재건을 위해서 한국의 역할이 구체화되는 거에 뒤로 미뤄졌고, 한국이 도와주는 건 맞아요. 근데 그 구체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뒤로 밀려버렸으니까 좀 김이 새버렸죠. 그래도 뭐 엄경화 연구원님은 그걸 기대하면서 기다리자는 그런 내용이지만 시장은 좀 일부 실망했다. 구체적인 숫자가 없다 보니까 언제 뭘 어떻게 할지는 없어요. 그게 좀 아쉽다는 거죠. 메리츠증권의 문경화 연구원님은 원전도 특별한 내용이 없었어요. 알래스카 LNG 제보했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 이런 이제 그런 부분은 없었고, 아까 근데 제가 설명드린 MOU는 SMR은 많아요. 거의 다 SMR 얘기죠. SMR은 다 이렇게 돼 있는데 대형 원전 관련해서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서로 합작해서 만든다 그랬는데 없어요. 내용이. 네, 나온 게 없어요. 다 SMR. 여기 웨스팅하우스는 이번에 뭐 내용도 잘 안 나왔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고, 예, 그러니까 합의 내용이 없어서, 예, 대신에 SMR이 확실히 부각됐고, 경주 에이펙 정상회담 이제 참석하기로 했으니까 그때 한번 더 보자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미국 핵심 광물 목록에 이제 구리가 추가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최근 핵심 광물 목록 초안에 구리, 칼륨, 실리콘, 예, 핵심 광물 목록은 에너지법에 따라 3년마다 업데이트하는데 이 6개 광물이 이번에 들어갔대요. 예, 여기에 들어가면 안 보고 되는 거예요. 예, 탐사와 채굴, 가공 자금을 주고요. 허가도 간소화해서 이 사업 여기 관련된 기업들은 좋겠죠. 그래서 구리와 실리콘은 특히 정제된 형태의 광물이 공급 중단되면 안 되니까, 구리가 이렇게 중요해지면 구리 ETF 같은 거 있죠. 이제 이런 걸 고민해 보는 거죠. 칼륨, 예, 칼륨은 뭐 기억 안 나세요? 염화칼륨, 예, 그죠? 염화칼륨 가지고 수산화나트륨 만들죠. 이거 관련된 회사가 어디죠? 유니드죠. 예, 그래서 대부분 수입에 칼륨 수입의 80%를 캐나다에 수입하는데 이번에 협정 때문에 원래는 무관세인데요. 이번에 그 관세 때려버렸죠. 미국, 캐나다랑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또 칼륨 가격을 좀 올릴 수 있는 요인이라, 뭐 이건 그냥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아, 유니드한테도 긍정적인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 다음에 은은 주요 공급국인 멕시코에서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발생한다면 파급력이 크니까 그래서 은을 추가했다. 예, 주로 멕시코에서 공급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업 분석, 그 휴메딕스가 지난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는 좀 좋진 않았죠. 톡신 필러가 역성장했고, 브라질은 좋았어요. 확실히.
브라질은 좋았지만 이쪽 이 내수가 좀 안 좋았고 3분기에도 브라질, 그 태국형, 그러니까 해외 쪽은 좋습니다. 그리고 엘라베 리토 아시죠? 여기다가 이제 직접 아예 그냥 그 뭐죠? 콜라겐과 엘라스틴. 예, 근데 자기 피부가 아니죠. 예, 남의 인체 조직에 쓰다 보니까 좀 거부감은 있어요. 근데 그걸 여기다 넣어서 하는 건데 지금 순항하고 있대요. 매출 10억 원, 3분기 10억 원, 4분기. 그래서 연간 한 57억, 내년에는 한 100억까지 일단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성장 동력이고, 근데 사실 이것도 있지만 이제 내년에 제일 기대하는 게 이거예요. 벨피엔, PMP, 연어 생식세포를 넣은 필러. 내년 상반기에 이제 품목어가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내년까지. 그래서 휴메덱스는 단기로는 너무 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근데 조급해하지 마시고 이런 스케줄들이 보이면, 그러니까 우리가 참 투자가 어려운 게 당장 뭔가 성과 나길 원하지만 사실 기업의 변화는 되게 오래 걸려요. 기업. 제가 이제 하만에 상공회에서 가면서 거기 CEO분들 앞에서 제가 어쨌든 예, 뭐 이렇게 강의를 뭐 주식 강의를 했지만, 예,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여기 오신 분들하고도 대화를 해보니까 기업 경영 활동하기 쉽지 않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근데 예, 이렇게 느낀 건 뭐냐면 기업이, 그러니까 이 주식 시장이 우리 투자자가 생각하는 그거랑 기업에서 하는 인간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뭔가 빨리 이걸 결과물이 나오길 원하는데 기업들은 안 그러거든요. 스케줄이 있고 몇 년이 걸리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게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 되게 긴 호흡으로 이렇게 보면서 경영계획서에서 이게 천천히 나아가는데 사실 투자하신 분들 그럴 수가 없죠. 당장. 근데 그게 성과 날지 안 날지 투자자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예, 기업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괴리가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주가는 뭐 좋은 뉴스 나면 한번 팍 올랐다가 생각보다 또 뭐가 업데이트가 안 되면 그냥 쭉 빠지고, 그리고 버림받아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또 그 성과가 나중에 이제 기업은 제 할 일 하고 있거든요. 열심히 하는데 그냥 주가만 그냥 아주 난리가 나는 거예요. 기업은 제가 할 게 이렇게 가는데 우상향해서. 그래서 어렵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뭐 예를 들면 이런 스케줄이 딱 있으면 내년까지는 기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우상향 기업이 한다면 오를 때가 아니라 이렇게 이제 완전히 지지부진할 때, 이럴 때 모으는 거죠. 그런 이제 부분이 좀 필요한데 사실 정말 그런 걸 하긴 쉽진 않은 거죠. 근데 그런 걸 한번 또 고민해 보시고, 그래서 이 회사의 기업 가치가 우상향하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메리츠증권 양승증권 샘 CNS, 요게 이제 프로브 카드 이제 그 관련한 그 부품 만드는 회사죠. 세라믹 부품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2분기 실적 좋았고, JM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미국 마이크론 쪽에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또 중국 CXMT에도 이제 그 수출이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낸드 전환 투자, 올해 D램 쪽은 이제 73.4% 매출이 증가할 것 같고, D램향이 좀 마진이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주목하는 테크노 프로브의 메모리 관련한 품질 테스트 결과도 올해 좀 나온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요게 만약에 품질 테스트 통과하면 HBM 등 고사양 메모리에 요게 또 쓰일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쪽에 샘 CNS가 단독으로 그 세라믹 기판 STP 이걸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판가도 높고, 그래서 올해 좀 이제 주목해야 될 건 테크노 프로브 요 뉴스가 나오는지.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샘 CNS 주주분이라면 요거를 이제 한번 IR 담당자분한테 물어보시고 추적을 해야 되겠죠. 요게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엠플러스는 2차전지 장비 회사인데 참 힘들었는데 실적이 찢어버렸습니다. 이번 2분기에 너무 잘 나왔어요. 수주잔고도 이제 꾸준히 좋았는데 매출 인식이 늦었다가 국내보다 이제 해외 쪽에 매출이 좀 늘었어요. 고객사. 그 불확실한 업황에도 엠플러스 기술력 탁월하다. 엠플러스는 글로벌 최초로 전기청 2차전지 조립공정 라인을 개발한 이후 80개 이상의 조립공정 라인 구축을 진행을 했고요. 파우치, 각형, 연료전지 각각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원래 파우치형인데 요즘 대세가 또 각형이 또 많아요. 네, 그래서 수주를 좀 기대한다. 그리고 PER은 6점. 근데 장비회사 PER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수주 줄면 실적이 망가지거든요. 수주가 중요하고 PER보다는 수주도 많고 최악은 좀 지나가고 있다. 네, 그래서 내년을 본다면 좀 낫지 않겠냐. 다만 2차전지 업종이 있어서 주도주가 되기는 아직은 좀 시간은 걸리겠죠. 네오이즈는 출시 2주년 맞은 서브컬처 게임 브라운 더스트 2가 최근에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 매출을 경신했고, 피해 거짓이란 게임을 한번 검색해보세요. 이게
게임기로 하는 거 있죠. 콘솔 게임, 플레이스테이션으로 하는 게임인데 얼마 전에 이제 다운로드 콘텐츠 DLC 요게 새롭게 나와서 판매량이 급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콘솔 게임은 한번 판매가 처음에 딱 몰렸다가 이제 안 팔려요. 점점 이제. 예. 우리 영화랑 비슷해요. 영화 이제 재밌으면 영화관 가서 보잖아요. 처음에 확 몰렸다가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영화 보는 사람이 주는 거죠. 이게 게임도 마찬가지죠. 이런 게임. 온라인 게임은 좀 다르지만. 그래서 예,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예. 그리고 근데 우리나라가 못했던 게임이 이런 게임기용 게임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개척한 회사 중에 하나죠. 그래서 내년하고 올해 이익 추정치 올려서 목표 주가 올렸고 기인업으로 좀 본다면 괜찮다. PER도 10배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네오이즈나 시프트업 같은 기업들을 왜 좋게 생각하냐면 지금 당장 성과는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모멘텀이 없어요. 지금 게임들이 다 내년 내후년에 나와요. 이제 대작 게임들이. 근데 스텔라 블레이드, 네오이즈 피해 거지. 예, 요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콘솔 게임에서 다 대박이 났어요. 특히 스텔라 블레이드는 엄청난 대박을 줬어요. 예, 우리나라가 불모진 이런 콘솔 게임에서 이거를 가졌다는 건 자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올해 말까지는 별다른 모멘텀 없어서 지지부진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JVM이 이제 노란봉투표 수혜 맞냐? 맞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국내 시장에 힘쓰고 있는 장비는 INTI 팜이라고 하는데, 예.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캡처를 했거든요. INTI 팜은 뭐냐면 인티팜. 여기 병원 내 응급실 등에 설치해서 처방에 의해, 그러니까 의사가 처방하잖아요. 그럼 약을 자동으로 딱 배출해줘요. 예. 너무 편리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병원에 그래서 그 예전에 의사 파업할 때 굉장히 이제 좀 타격을 받았겠죠. 근데 이제 이게 좀 정상화되면서 좀 나아질 걸 보고 있고, 근데 이 장비는 마약성 혹은 고가의 약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금고 형태로 되어 있대요. 예, 중요한 약들을 넣는 거죠. 그리고 핵심이 매니스라고 있어요. 여기에 로봇 팔이 달렸어요. 약을 자동으로 조제해 주는 거예요. 이거 다 옛날에는 수작업으로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우리 알약 있죠. 요거를 얘가 그냥 로봇이 다 알아서 해줍니다. 분당 120호를 만들어요. 로봇 팔이 들어가서 자동 검수해줘. 그래서 유럽에서 인기가 되게 많습니다. 어쨌든 인티팜은 주로 병원에서 근데 의료 노동자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고, 예. 한마디로 JVM은 미래형 기업이에요. 인력이 줄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령화, 예. 그 다음에 인구 감소 수혜주죠. JVM이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번 실적도 좋았고, 그 다음에 로봇 탑재는 아까 저 매니스 요게 지금 그 처음에 23년에 2대 판매했다가 올해 상반기에만 6대, 작년에 9대. 그래서 6대 이 자동약 조제 장비 6대 분량은 하나의 장비에서 처리하는 대형 장비예요. 이게 개당 아마 10억 정도 할 거예요. 그렇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형 장비가 소모하는 약포지, 카트리지, 코너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자동으로 하는 거고, 노란봉투법으로 이제 근로자들의 권리가 강화되고, 그러면 이제 고용자들, 이 사용자들은 위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자동화 장비. 그래서 뭐 로봇주가 가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인데, 관련해서 이제 JVM도 수혜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뭐 그거 아니어도 예, 미래가 밝은 기업이죠. 예, 구조적으로. 그리고 이제 아임증권의 배세호 연구원의 보잉, 뭐 고잉 오늘도 그 대한항공이 103대 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하죠. 이거는 뭐 우리가 소설 쓰는 게 아니라 트럼프 정부의 최대 수혜주가 돼버렸어요. 그냥 예, 명확하게 그죠. 그래서 생산 정상화로 하반기에 이제 인도 대수가 늘고 있고 연간 570대 정도. 2018년에 800대까지 인도한 적이 있으니까 기체를 만들어서 806대를 1년에 이제 보내주는 거죠. 엄청난 거죠. 근데 25년 항공기 인도 대수는 150대. 전년 대비해서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입니다, 올해. 요 짙은 파란색 요 위에. 확실히 과거보단 위에 있죠. 요게 20년, 24년 평균이 검은색이에요. 그만큼 올해 성과 좋다. 그래서 옛날에 B737 맥스 사고 나가지고 좀 어려웠는데 이제 좀 좋아지고 있고, 방사는 흑자 전환했고요. F-15 전투기 만듭니다. 보잉이. 상업용 여객기 48대 인도하면서 정상화되고 있고, 가이던스는 없어요. 회사가 얘기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25년에 아까 말씀드린 그 연간 570대, 23년 528대, 작년이 348대로 최악이었어요. 작년이 너무 안 좋았고,
네, 올해 확실히 턴어라운드 하고 있고 지금 수주 잔고만 5,698대입니다. 이제 이거 다만 여기에 또 들어가죠. 대한항공 103대가 또 들어가겠죠. 예. 그래서 8월 4일부터 또 파업을 했대요. 그 방산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은 리스크래요. 저기선 손실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은. 근데 그렇지만 그 부분 핵심은 이제 여객기니까 거기서 이제 아무튼 예. 구조적인 예. 이 트럼프 정책의 수혜를 받을 것 같습니다. 자, 공시는 이제 SK오션플랜트가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재킷 아시죠? 이렇게 밑에 이 가장 바닥에 이렇게 딱 이렇게 고정시키는 이거 올해만 4번째 수주예요. 대형 계약이 꾸준히 잘하고 있어요. 2,831억짜리 대만입니다. 대만이 전 세계에서 해상풍력 제일 공격적이죠. 안마해상, 대만해상, 유럽 여기에서 4번째 수주 잔고 1조 넘었고 대만의 대표적인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기업입니다. 센츄리 윈드파워가. 그래서 해상풍력 사업이 2017년에 했고 예. 그 다음에 SK오션플랜트는 제가 이게 어제 아마 내려가면서 거기 그 뭐죠 예, 그것 때문에 그 뭐죠 예, 기차에서 막 적다 보니까 오타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678억 원 규모의 대만양 해상풍력 재킷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요. 현재 대만은 정부의 해상풍력 로드맵 따라서 적극 진행 중에 있고 36개 구역에서 5.5기가와트, 향후 2035년까지 1기가와트가 원전 하나 정도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규모로 여기에 핵심 기자재에서는 오션 플랜트가 되고 있다. VM 반도체 식각 장비 하이닉스에 거의 납품합니다. 요 10월 31일까지. 그러면 어디죠? 청주 공장 아시죠? M15X. 그 공장에 아마 장비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테스 VM이 하이닉스 수주를 좀 따내고 있죠. 대한전선이 카타르 전력청으로부터 요 프로젝트 낙찰 고압 케이블 설치하는 요거를 이제 낙찰 통지서를 받았대요. 그래서 아마 이제 나중에 정식 계약 맺을 것 같고 1,800억 규모 정도 됩니다. 영어모어닉스가 기업가치 제고에 발표했고 주주환원율 50%에다가 플러스 알파인데 별도 당기순이익 50% 배당 주겠대요. 이거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작년 실적 기준으로 한번 해가지고 50% 배당 준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주가 기준으로 연 배당 수익률이 한 4%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매년 4% 정도의 배당 수익은 29년까지는 이제 가능한 거죠. 거기다가 주주 자사주 소각은 매년 1%씩이에요. 그럼 더하면 5%. 연간 5%는 그냥 주가랑 별개로 주주환원으로 그냥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물론 연간 당기순이익 1,000억 원 벌어야 됩니다. 요거 번다는 가정하에요. 작년에 1,200억 벌어서 조금 보수적으로 본 거죠. 1,000억만 유지해 준다면 29년까지 매년 이제 5%씩은 은행 이자처럼 이제 들어오는 거죠. 이제 주가 오르는 건 이제 별개 문제고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CJ 프레시 어제 그 VIP 자산운용이 회사 2개를 이제 신규 지분 또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CJ 프레시웨어 단체 급식하시 현대그린푸드의 경쟁사 여기 5.43% 샀고, 대한민국 대표하는 식자재 중에 제가 전자공시 들어가서 그냥 다 그대로 써버렸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콜드체인 유통망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자재 유통 요게 매출 비중이 제일 높고요. 이 회사는 단체 급식보다는 식자재 유통 비중이 좀 높아요. 급식업체나 체인 레스토랑 이런 데 이제 공급 호텔 같은 푸드 서비스가 단체 급식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기타 뭐 조미식품 전문회사, 송림푸드, 농산물 전처리 전문회사, 제이팜스, 인수해서 2개 합병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가정 간편식 시장 커지면서 수혜받고 있고, 그리고 단체 급식 시장은 좋아지고 있죠. 이 가성비 식사가 이제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노바렉스, 이게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VIP 자산운용 지분을 5.59% 인수를 했고, 건기식, 건강기능식품 그 브랜드 회사가 아니라 저도 이제 건강기능식품 매일 먹거든요. 그러면 그 브랜드가 있죠. 근데 이 회사는 ODM, 화장품 ODM 같은 거예요.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걸 하는 회사인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그 건강기능식품의 원료가 있어요. 기능성 원료가 2가지로 나눠요. 식약처가 이제 표준을 정한 원료가 하나 있고, 개별적으로 식약처장의 심사를 거쳐 인정받는 개별 인정한 원료. 이거는 노바렉스만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이 ODM의 경쟁력은 개별 인정형 원료가 많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심사 기간도 되게 오래 걸립니다. 120일.
그래서 이거 등록을 위해서는 직접 원료 수급하고 되게 까다롭거든요. 근데 노바렉스는 이제 그 업계 내에서 가장 많은 개별 인정원 원료를 많이 갖고 있다. 요게 이제 건강기능식품 밸류체인인데 제조업자, 수입업자, 여기 판매업체, 대리점, 총계, 매장 판매. 여기죠, 여기. 생산자죠, 한마디로. 노바렉스. 그래서 다수의 개별 인정 원료를 독점적으로 확보해. 저게 경쟁력. 저거 갖고 있으니까 브랜드 회사가 이거 좀 이제 만들어 달라 해서 계약을 맺을 수가 있는 거죠. 국내 최대 규모고요, 공장도. 영업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고, 특히 수출이 폭발해 버렸어요. 중국 쪽으로. 그래서 중국 쪽 성장이 나오면서 수출도 폭발하고 있어서 긍정적이다.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좀 VIP 자산운용이 이제 이번에 지분을 투자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CJ 프레시웨이나 노바렉스는 좀 생소하신 분들은 좀 공부를 충분히 하세요. 시간은 많기 때문에 이 VIP 자산운용이 샀으니까 또 오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투자해서 급 나간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럴 때가 투자하기가 더 좋죠. 투자하기는. 어쨌든 공부를 좀 충분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단 여기까지는 다 설명해 드렸고요. 자, 이제 마무리 할게요. 오늘 이제 주식시장은 안 좋았고, FMC 이제 금리 인하에 너무 흥분하시면 안 되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FMC 전까지는 조금 그냥 오르락내리락 하는 약간 박스권으로 위가 열리기보다는 이렇게 좀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 완전 오늘 테마주 장세예요. 로봇주도 오늘도 막 급등했고, 오늘 보시면 SN코 자동화, 그 스마트 팩토리 들어가는 그런 회사들이 막 뜨거웠습니다. 보면 이게 이제 노란봉투법의 또 수혜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면 저는 오히려 조심하자. 단기 플레이를 하셔야지. 중장기론 방향은 맞는데 주가들이 지금 너무나 갑작스럽게 튀니까 그럼 적절하게 트레이딩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좀 빠진 거는 눈에 딱 띄는 특징은 없네요. 그리고 코스피는 오늘 조선주가 그냥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그냥 세론이죠. 악재라기보다는 뭔가 구체성이 없다 보니까 원전도 특별하게 뭐가 없었고, 그러니까 실망 매물들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빠졌고, 모나미 상한가 같고요. 롯데관광개발 좀 올랐고, 하나솔루션, 하나엔진, 하나그룹이 좀 안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코스닥 쪽은 오늘 로봇주들의 날이었고, 오늘은 로보티즈는 좀 강하지는 않았고요. 반면 여기 다날, 데이터센터, GNC 에너지, 우양, VT 이런 기업들, 원택도 조금 빠졌던 것 같습니다. 반면 오늘 로봇 외에는 태강 좋았고, 파마리서치, ST팜 이런 기업들이 조금 올라가고, BHI, 파이넴텍, 또 성광밴드도 좋았네요. 코미코도 오늘 9%. 코미코가 이제 저번에 공시 설명해드렸죠. 그 미코세라믹스 지분 추가로 인수했던 건데. 근데 아마 오늘 제가 소개는 못 해드렸는데 아직 못 읽어봐가지고 미래에셋에서 아마 보고서도 하나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시총 상위 기업들은 대부분 안 좋았습니다. 이게 주도주들이 다 시총 상위 기업들이니까 이들이 빠지면 지수가 오르긴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은 좋았지만 코스피는 힘들었다. 조방원이 빠지면 방법이 없어요. 이들이 시총이 워낙 커서. 현대건설도 빠지고. 그래서 오늘은 기존 주도주가 좀 힘든 날이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 좀 힘이 없죠. 보시면. 그러니까 그냥 좀 지지부진할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3,000에서 3,200, 한 250 보거든요. 여기서 왔다 갔다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그런 흐름이 좀 계속 이어질 것 같고, 외국인은 7,800 오늘 많이 던졌습니다. 섹터로는 오늘 스마트 팩토리, 로봇 아까 설명드린, 그리고 카지노 괜찮았고요. 반도체 대표죠. 오늘 DB하이텍이 오랜만에 좋았습니다. 반면 오늘 건설, 조선, 그러니까 원전, 조선 기존 주도주, 풍력도 안 좋고, 왜냐면 트럼프가 막 풍력, 태양광 하지 마라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쪽 관련주가 좀 안 좋았다는 거 한번 정리하면서, 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제 고생하셨고요. 저도 이제 오늘 내용들은 다 마무리해드렸고, 내일은 이제 오전에 또 라이브 있어서 라이브 시간에 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수고하셨고,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